1시간 만에 마무리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 필기 2급입니다. 컴활 필기 2급을 접수만 해놓고 시간이 없어서 아직 요약 정리조차 하지 않으신 분들, 또는 만반의 준비 끝났다, 다만 나에겐 파이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이런 분들 모두 모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1과목 컴퓨터 일반에 대한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함께 고! 합시다. 먼저 내 컴활의 시그니처죠. 자료의 표현 단위 잊을만 하면 한 문제씩 나옵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정보의 최소 단위 빨래, 세제, 비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는 0 또는 1 둘 중에 하나만 표시합니다. 바이트는 우리가 세포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거 내 손이야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죠. 비트 8개 모았어요. 8비트. 이것을 바이트라고 불러요. 1바이트. 1바이트는 8개 비트. 이 중간에 4비트 묶음 니블이라는 애가 존재합니다. 요것도 또 간혹 나오더라고요. NIBBLE 4비트 모음, 8비트 모음은 바이트. 바이트는 드디어 의미 있는 문자, 즉 영문자 한 자리, 숫자 한 자리, 그리고 한글은 한자와 함께 2바이트가 필요합니다. 자, 바이트가 모여서 워드가 됩니다. 워드는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 워드가 묶이면은 필드가 됩니다. 필드, 아이템, 바로 파일 구성의 최소 단위. 그 다음에 이 필드가 모이면 한 줄, 바로 레코드 정보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데이터의 한 행, 이름은 누구고 학번은 뭐고 이렇게 쭉 모아놓은 거, 이걸 레코드. 이 레코드가 모이면 최종 형태의 바로 디스크에 저장할 수 있는 파일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파일 저장하죠? 예. 그 다음에 이 파일의 집합으로 중복을 제거한 데이터의 집합, 이를 데이터베이스, DB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얘네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코드, 얘도 잊을만 하면 한 문제씩. 특히 올해 우리 시험 무조건 상시 시험이죠. 상시 시험은 계속 본다는 거죠.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문자 코드 안 나와서 하나도 안 나와. 어떤 사람은 나오면 어때요? 그거 잘 나와. 그죠? 그렇지만 대략적인 이야기로 보면은 가끔씩 나와요. 특히 ASCII 알아두셔야 돼요. ASCII는 중복됩니다. 네트워크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 바로 우리가 이메일을 보낼 때, 문자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코드가 바로 ASCII예요. ASCII 몇 비트? 7비트. 미국 표준협회 데이터 전송, 이 말 나오면 ASCII 딴 데 눈길 주지 마시고 ASCII 체크하시면 됩니다. ASCII는 7비트이므로 2의 7승 이꼴 128비트의 데이터 전송. 그 다음에 BCD는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코드예요. 6비트입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표현하는 가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영문자다, 숫자다, 이것을 구분하는 게 존비트인데 존비트가 2비트밖에 없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못해요. 그래서 BCD 참 좋은데 좀 더 얘를 확장해 볼까?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확장된 BCD, EBCDIC 코드. 얘는 8비트, 얘가 2비트 늘어납니다. 그래서 8비트, 즉 256까지의 서로 다른 문자를 표시할 수 있더라.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 We are the world, 유니코드예요. 유니코드는 2바이트 코드입니다. 전 세계 나라의 언어를 한글, 한자, 영문 모두 다 우리는 We are the world, 바로 다 2바이트로 표시하죠. 됐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다 보면은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전송됐을 경우 에러가 있네, 없네, 이것을 딱 끄집어내는 거, 검출 코드죠. 에러 검출. 에러 검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parity bit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바보예요. 에러가 여기 있어요 하고 알려만 주지 에러를 고치는 거는 못해요. 그래서 이 바보, 내가 검출도 하고 교정도 할게.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해밍 코드예요. 옛날에 시험에 무지막지하게 나왔는데 요새 약해요. 그렇지만 옛날에 그 느낌,
아우라가 살아있으니까, 해밍, 그 다음에 블러캅, 정마크, 순환중복, 이런 거. 순환중복은 영어로 CRC,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애들이 나오면, 에러 검출하는 거야. 무조건 에러와 관련 있어.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 읽으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탁 머릿속에 넣어만 두시면 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배운 것도 핵심 기출이 나오나요? 당연하죠, 여러분. 핵심 기출 체크 오래된 문제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강의하는 시점에 가장 따끈따끈한 문제만 그중에서 딱딱딱 뽑아요. 이래봬도 3회, 최신 기출 문제 3회에서 4회 분량이 제가 강의하는 내용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 나왔을까요? 커말의 시그니처예요. 얘 나왔던 문제입니다. 얘도 나왔던 문제예요. 다 나왔던 문제. 자, 1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유니코드 We are the worl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표현 가능한 문자 수는 최대 256자. 에러 검출이나 교정이 가능해요. 에러 검출이나 교정이 가능하다고요? 이건 해밍을 말하는 거죠. 표현 가능한 문자수 최대 256자. 이건 EBCDIC.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기 위해 존 비트와 디지트 비트로 구성한다. 데이터의 처리나 교환을 위해 한 개 문자를 16비트로 표현한다. 몇 번이에요? 3번이나 4번인데? 망설이시면 안 돼요. 제가 방금 전에 We are the world라서 유니코드는 영문자, 숫자, 한글, 한자 다 2바이트라 그랬죠. 여러분 1바이트에 몇 비트예요? 8비트. 8이 16. 맞잖아요. 그러면 문자 표현하는데 16비트, 즉 2바이트로 표현한다 이 뜻이로군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을 망설이지 말고 눈에 딱 보자마자 4번 이렇게 하셔야죠. 여러분 1과목은요 빠르게 푸셔야 돼요. 왜? 2과목 스프레드시트에 엑셀 문제 나와봐요. 머리 아파요. 거기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셔야지. 1번은 딱 보자마자 몇 번? 체크. 1번에서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결론만 먼저 읽어요. 여기 딱 체크해요. 그리고 문제 샥 이렇게 봐야 돼요. 오케이? 자, 2번 문제. 다음 중 자료 구성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데이터베이스는 관련된 데이터 파일들의 집합. 오케이. 워드는 컴퓨터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 단위를 말한다. 오케이. 니블은 4개 비트가 모여 1개 니블을 구성한다. 아이고 오케이. 비트는 정보의 최소 단위이며 5비트가 모여 1바이트가 된다. 이건 합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푸시 너에 대한 합격. 그죠? 4번이에요. 몇 비트가 모여야 1바이트 된다고요? 8비트. 3번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3번 말이죠. 다음 중 빈칸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A는 생활에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문자나 그림, 숫자 등의 값을 의미한다. 딱 찔러보니까 자료하고 정보 간의 싸움이네요. 그 다음에 이러한 요소들을 모아서 핵심적인 내용 나옵니다. 의미 있는 이용 가능한 형태.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설명드리죠. 우리 생활에 널려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여기 이 편의점이 있다. 여기 이런 A라는 편의점이 있는데 이 집은 내가 관찰을 해보니까 한 2달 동안 관찰을 해봤다. 아침 7시부터 저녁에 12시까지 관찰을 해보니까 이 집에는 아침에는 8시에서 9시까지가 바빴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8시부터 12시까지 계속 바빴어요. 뭐 이런 결론을 얻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가는 거는 주로 어떤 제품이에요. 이런 것들 있죠. 바로 이렇게 여러분이 관찰이나 또는 뭔가를 위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문자, 그림, 숫자 이걸 우리는 자료,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여러분이 좀 더 이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 데이터들을 쭉쭉쭉 뽑아보니까 주로 가장 많이 나가는 데이터가 아침 7시 때에는 내가 쭉 보니까 이거를 모아서 데이터 재고 분석을 해보니까 7시에서 9시 사이에는 커피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맨 앞에다 배치를 해놔야겠어요.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주로 맥주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무슨 마른 안주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맥주하고 마른 안주를 한꺼번에 앞에다 배치를 해야겠어요. 이것이 바로 뭐죠? 자료를 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즉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C, 이제 그럼 답은 2번이죠. 이렇게 골라야죠. 뭐란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와 사회의 중심이 물질이나 에너지로부터 정보로 이동하여 정보가 사회의 전 분야에 널리 확산되는 거. 정보가 사회의 전 분야에 확산된다. 정보화 사회죠. 그래서 우리 시골에도 보면 정보화 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특산품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고 다 하는 거죠. 2번이 답입니다. 이 문제는 되게 오래전에도 나오고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알아두세요. 4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바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바이트는 8비트, 일반적으로 영문자나 숫자는 1바이트로 한글자를 표현하고 한글 및 한자는 2바이트로 한글자를 표현한다. 딩동댕. 1바이트는 컴퓨터에서 각종 명령을 처리하는 기본 단위이다. 1바이트로는 256가지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몇 번일까요, 여러분? 네,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컴퓨터에서 각종 명령을 처리하는 기본 단위는 word. 바이트가 아니에요. 됐죠? 그럼 4번은 왜요? 여러분 1바이트는 8비트죠. 8비트 이진수의 8승, 2의 8승은 256가지 EBCD IC 코드와 똑같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답 3번이에요. 자, 이런 문제들 나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봐주시고요. 자, 드디어 우리는 컴퓨터의 생김새 중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저게 컴퓨터야. 이걸 가리키는 하드웨어와 그 기계를 의미 있게 만드는, 즉 어떤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드웨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CPU 나왔어요. CPU라는 거는 사람으로 따지면 브레인, 뇌와 똑같아요. 얘는 데이터 처리를 위한 컴퓨터 시스템의 핵심 장치를 말합니다. 이 CPU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텔, i3, i5, i7, i9. 예, 이게 CPU 이름이에요. AMD, 이런 거. 이게 다 CPU예요. 그래서 각종 장치를 제어하며 데이터의 산술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합니다. 이 CPU의 구성은요, 제어장치, 연산장치, 그리고 레지스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CPU 속도, 이걸 나타내는 용어들이 많은데요. MIPS, 플롭스, 클럭, 메가헤르츠, 이런 게 있습니다. MIPS는 1초 동안 도대체 명령을 얼마나 많이 처리할 수 있니? 100만 단위로 표시한 거고요. 플롭스는 1초 동안의 부동소수점이라는 거는 실수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실수값을 얼마나 많이 처리하느냐. 실수라는 건 계산하기 어렵죠. 우리가 2 더하기 3 하면 5 말하지만 0.00345 플러스 0.00785는 물어보면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있나요? 그런 분은 지니어스예요. 말 못해요. 그런 계산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게 바로 CPU의 성능을 측정한다 이거죠. 플롭스. 그 다음에 클럭은요. 1초 동안의 on and off CPU에서 발생하는 주파수의 의미입니다. 이 주파수 값이 어때요?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클럭입니다. 그 다음 메가헤르츠. 우리가 헤르츠 표현 많이 하는데 얘는 바로 이 클럭의 속도 단위를 우리가 메가헤르츠 말합니다.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 CPU의 요소인 제어장치 봅시다. 우리 시험에는요, 제어장치의 역할, 제어장치를 구성하는 요소들, 연산장치의 의미, 연산장치 구성하는 요소,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제어장치는 뜻 알아두세요.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을 통제, 지시한다. 컨트롤 유닛, 이게 제어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명령어를 이리 갖고 와라. 명령어 다음에 처리할 거 미리 준비하고 있어. 이 명령어 갖고 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어장치예요. 주기억장치에 기억된 명령을 꺼내 읽어서 해독한 후 연산장치에 적절한 신호를 보내는 것. 누가요? 제어장치가. 자, 그렇다면 제어장치의 구성 요소 나오는데 프로그램 카운터는 뭐냐? 바로 다음에 실행할 명령의 주소. 이번 게 아니라 다음 실행 명령 주소예요. 명령 레지스터는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합니다. 해독기는 실행할 명령을 해독해 부호기로 전송한다. 부호기는 뭐예요? 받은 거, 그 명령 실행하기 위해 각 장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해 주는 거. 요 정도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에 연산장치는 말 그대로 뭐예요? 제어장치로부터 받아온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연산 동작 실행하는 겁니다. 자료를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비교, 그 다음에 판단, 이런 것들도 해줘요. 따라서 연산장치는 더하고 빼는 거 있겠죠. 가산기가 더해주는 작업. 그 다음에 누산기는요, 그 더한 결과를 일시적으로 또는 어떤 계산 곱한 결과, 더한 결과, 뺀 결과, 올린 결과, 이런 결과를 잠깐 기억하는 임시 기억 장소. 뭐라고요? 누산기. 그 다음 보수기는요, 이 연산장치에서 뺄셈을 할 때는 빼기를 곧바로 못합니다. 보수를 취해서 반대값으로 취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보수를 만드는 기능, 이것이 보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해서 연산한 결과 데이터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거 데이터 레지스터.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는 연산 결과로 예를 들어서 10 더하기 1 이렇게 했으면은 어떻습니까? 19 더하기 1로 할까요? 예. 이러면 9하고 1하고 더하면 0 됐네. 하나 올림수 발생하죠. 올림수가 발생했다 안 했다? 이거 상태. 그 다음에 데이터가 너무 커가지고 어때요? 용량 오버 처리됐다, 오버플로우. 이런 것들. 이러한 현재 시스템의 상태 기억하는 거, 상태 레지스터. 이런 것이 연산장치의 요소입니다. 얘하고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한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플립플롭의 모임이에요. 레지스터는 CPU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CPU 안에서 자료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임시 기억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레지스터. 주소를 기억합니다. MAR. 내용을 기억합니다. MBR. 그 다음에 명령어 실행 중에 발생하는 CPU 상태를 기억합니다. PSW, 프로그램 상태 워드. 됐죠?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기억장치는 크게 주기억과 보조기억으로 나뉩니다. 자, 주기억장치. 옛날엔 시험에 롬, 램, 어마무시하게 나왔다 하면 얘네들이었어요.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뒤의 내용 설명을 위해서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기재를 했습니다. 자, 주기억 장치는 여러분 CPU가 직접적으로 참조하는 메모리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미리 알아두세요. CPU는 속도가 매우 빨라요. 주기억은 안 빠른가 보죠? 예, 이 주기억 장치는 CPU보다 좀 느려요. 즉, CPU가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라면 주기억 장치는 시속 6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CPU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얘한테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야, 데이터 이거 내놔 이렇게. 근데 내가 얘기를 걸었는데 얘가 시속 60이라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CPU는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고 있죠. 왜 안 와? 이렇게. 그럼 기다렸다가 이제 얘가 헥헥거리고 오면 어때요? 데이터 내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처리된 결과 다시 내보내고 이러면 너무 CPU가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것은 결국 사용자가 보기에 이 컴퓨터 너무 느리네 이런 결과로 와요. 그래서 이 CPU가 직접 참조하는 게 주기억인데 이들 간의 갭이 너무 속도 갭이 크기 때문에 이 사이에 CPU와 주기억 사이에 속도를 약 한 시속 90km 정도대의 메모리를 하나 만들어둬요. 그럼 어때요? CPU가 너무 계속 빨갛죠. 자, 지우고. 그럼 CPU가 시속 60인 주기억을 기다리면서 있는 것보다 90이 내는 어때요? 거의 나하고 비슷하죠, 속도가? CPU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CPU가 자주 참조하는 데이터를 이 90km 요 메모리에 저장을 해둬요.
그러면 CPU는 어때요? 필요한 데이터를 얘한테 기다리지 않고 얘하고 통신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시스템 속도 빨라지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시험의 시그니처, 바로 캐시 메모리예요. 그게 잘 나와요? 그렇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자, 지금 기억하세요. CPU와 주기억 장치 간의 속도 차이 해결! 이게 핵심어죠. 누구하고 누구? CPU와 주기억 장치. 시속, 그러니까 머릿속에 CPU는 시속 100이야. 캐시는 시속 90km. 그 다음에 메인 메모리 시속 60이야. 이렇게 기억해도 벌써 답 나와요. 딴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것만. 근데 만약에 이게 CPU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 캐시에 다 들어있으면 다행인데, CPU가 요구하는 데이터가 캐시한테 막 가서 야 데이터 내놔 그랬는데 나 그 데이터 없는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수 없이 얘는 열받아서 어때요? 주기억 장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따라서 CPU가 원하는 데이터가 캐시에 기억되어 있을 확률, 이걸 우리가 히트율을 이렇게 불러요. 이게 높아야지 시스템 속도가 향상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캐시의 종류는 L1, L2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CPU가 최애 사용하는 데이터는 L1 캐시에, 그리고 그 외의 데이터가 L2. 됐죠, 여러분? 네. 캐시 설명 끝났습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주기억 장치는 이제 램하고 롬으로 구성됩니다. 예. 그러면 롬하고 램 구분을 하면, 램은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키면은 워드 작업, 엑셀 작업 이런 작업하죠. 그럼 화면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 그게 램에 저장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 전원 스위치 확 내렸어요. 그럼 컴퓨터 키면요. 데이터 날아가죠. 저장 안 하면. 그죠? 예. 그게 바로 뭐예요? 전원이 꺼지면 기억된 내용이 날아가는 게 램의 성격. 롬은 전원이 꺼져도 기억된 내용이 날아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를 갖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롬의 종류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롬의 종류 함께 보자고요. 롬은 마스크롬, P롬, EP롬, EEP롬 이렇게 있는데요. 특히 여러분은 EEP롬을 알아둬야 돼요. 왜? 이 EEP롬이 바로 플래시 메모리의 소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 소자, 재료가 된다는 거죠. 마스크롬은 제조회사에서 미리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서 저장해 놓은 겁니다. 사용자 하나도 못 건드려요, 얘. 그 다음에 P롬은 한 번에 한해서 사용자가 프로그램 내용 바꿀 수 있는 거. EP롬은 그러지 말고 롬에 들어있는 프로그램 내 맘대로 지우고 새로 깔도록 하자. 뭘로 지우느냐? UV 광선, 자외선 이용해 롬에 저장된 내용을 지우고 새로 깔 수 있는 걸 말합니다. EEP롬은요, 기억된 내용을 전기적으로 지우고 새로운 내용을 기억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EEP롬과 아예 연관돼서 설명을 드리죠. 요 뒤에 가면요, 캐시 메모리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플래시 메모리예요. 플래시 메모리는요, 기억된 내용은 전원이 나가도 지워지지 않아요. 왜요? 롬의 기억 소자를 사용하니까. 어떤 롬? 바로 EEP롬.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플래시 메모리가 어디에 사용되느냐?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이런 디지털 기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험에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됐죠? 자, 그럼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램은요, 읽고 쓰기가 가능한 휘발성 메모리, 주로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 데이터를 기억한다 그랬죠? 램의 종류, SRAM, DRAM이 있는데요. SRAM은 전원이 공급되는 한 기억 내용이 유지됩니다. 전력 소비가 많고 가격이 비싸요. 바로 이 SRAM의 기억 소자가 캐시 메모리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정말요. 예, 속도가 빨라요. 가격은 비싸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반도체 1위 D램이에요, D램. 이 D램에서 DDR, D램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재충전이 필요하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방전돼서 재충전 필요하다. 우리가 PC의 주기억 장치 하면 보통 D램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한 5년 전이면 이거 달달달 외워야 됐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흐름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 보조기억장치 나왔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USB 메모리 이런 거 있죠? 그게 뭐예요? 다 보조기억장치예요. 즉,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어떤 파일을 이메일로 다운을 받았다든가 그럼 어때요? 저장하죠. 그거 저장하는 거 어때요? 컴퓨터가 꺼져도 기억된 내용에 그대로 들어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보조기억장치입니다. 즉, 주기억장치에 한정된 기억 용량을 보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메모리, 이걸 뭐라고 불러요? 보조기억장치. 전원이 꺼져도 내용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기억장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대용량이죠? 여러분 하드 막 몇 테라바이트, 1테라바이트 막 이렇죠. 자료 접근 방법에 따라 순차와 직접 접근이 있다. 옛날엔 말이죠. 그 보조기억장치 하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게 하드디스크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그 하드디스크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거 안 봐도 돼요. 나오면요. 나올 확률이 좀 약하죠. 왜? 요새는 하드디스크에서 점점점 PC 업그레이드 할 때 SSD로 다 바꿔요. SSD요? 예. SSD가 그래서 그런 까닭에 우리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이제 얘가 나왔던 부분이 얘로 바뀐다고요. 지금 그런 지 꽤 됐어요. 일단은 하드는요, 여러분 휙 회전하면서 데이터가 저장되기 때문에 소음이 커요. 그리고 이 논리적인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디스크 내부를 파티션 작업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런데 비해서 Solid State Drive SSD는요, 일종의 얘도 반도체예요. 네. 얘는 메모리의 데이터를 기록하기 때문에 불량 섹터니 뭐니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외부에 충격을 줬다 그래서 얘가 망가진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하드디스크에 비해 발열, 소음, 전력 소모가 적고 외부 충격에 되게 강한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문 그대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소형화, 경량화 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에 들어가는 SSD는요, 우리 손가락 마디, 예,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예요. 그 정도로 경량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좋죠. 속도도 빨라요. 소음도 없어요. 안전해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 좀 비싸요. 근데 요새 많이 보급화되니까 예전보다는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얘를 기억하세요. 똑같은 시간이라면 얘는 갔어요. 얘를 기억을 하세요. 됐죠? 자, 캐시 설명드렸고, 가상 메모리는 도대체 뭐냐? 가상이라는 건 뭐예요? 가짜, 실제로 없단 얘기예요. 가상 메모리는 실제 주기억장치의 용량은 어때요, 여러분? 보조기억장치보다 당연히 용량이 적어요. 즉, 실제 주기억장치의 용량보다 더 큰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분을 주기억장치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가상 메모리. 즉, 하드디스크의 일부분, 이 일부분을, 디스크의 일부분을 마치 주기억장치인 것이냥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건 왜 그렇다고요? 주기억장치의 용량이 어때요? 한계 상황이다 보니까 이 용량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죠. 그래서 기억 공간 향상이 목적이다. 속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관 메모리는 이 뜻만 알아두면 돼요. 뭐요? 데이터를 읽어올 때 주소 계산을 하지 않고 내용의 일부를 이용해 데이터를 읽어온다. 내용의 일부 이 말 나오면 연상 메모리 또는 연관 메모리, associative memory. 됐죠? 그 다음에 버퍼는 두 장치 간에 그 속도의 차이가 있을 때 데이터 전송 시 발생하는 속도 차이 해결을 위한 임시 메모리, 입출력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핵심 기출 체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예요.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이 말은 뭐예요? 처럼 가상 메모리, 기억된 정보의 내용 일부를
내용 일부 나왔습니다. 이거 뭐예요? 연관 메모리. EEPROM의 일종으로 비발성 메모리. 이건 뭐예요? EEPROM 나오면 플래시 메모리. 그럼 답은 4번이다. 그죠? 제일 긴 거.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위치에 컴퓨터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메모리. 아유, 맞는 말입니다. 2번. 다음 중 가상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상 나오면 뭐라고요? 주기억 장치 크기보다 더 큰 용량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할 때 용량 부족하죠. 그래서 보조교육 장치의 일부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 크기보다 더 큰 용량을 사용하는 프로그램 실행해야 할 때 유용하다. 그죠?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1번은 뭐예요? 벌써 외웠죠? 플래시 메모리네. 3번은요? 이거 캐시 메모리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임시 저장 공간 버퍼 메모리. 그죠? 3번 다음 중 플래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비발성이에요. 정보의 입출력이 자유롭고 전송 속도 빨라요. 전력 소모가 적은 편입니다. 트랙 단위 저장한다. 트랙 섹터는 하드디스크. 3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 나왔죠. 속도가 빠르고 기계적 지연이나 에러 확률 및 발열 소음 적고 소형화, 경량화 뭐라고요? SSD, Solid State Drive. 3번. 5번. 다음 중 컴퓨터의 연산장치에 있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연산장치의 요소들, 가산기, 보수기, 누산기, 데이터 상태 레지스터 기억하고 있어야죠. 이진수 덧셈을 수행하는 가산기가 있다. 오케이. 뺄셈을 수행하기 위해 입력된 값을 보수로 변환하는 보수기가 있다. 오케이.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누산기가 있다. 오케이.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기억하는 건 데이터 레지스터고 상태 레지스터라는 건 연산에 대해서 오버플로가 발생했다, 올림수가 발생했다. 이것이 상태죠. 답 4번.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여러분 6번, 7번 이런 문제는 시그니처 문제예요. 왜요? 많이 나왔다고요. 자,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할 때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 항목은 아주 문제.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할 때 여러분 수치가 적은 게 좋다는 거는 CPU 클럭은 어때요? 그 온앤오프 속도 이거 어때요? 당연히 빨라야죠. 하드디스크 용량도 어때요 여러분? 500기가보다는 1TB가 더 큰 거죠? 기가 다음에 테라예요. 용량이 큰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모뎀 전송 속도. 이건 시대착오적인 문제인데요. 모뎀 전송 속도도 초당 몇 바이트를 전송할 수 있느냐? 또는 몇 기가를 전송하느냐? 만약에 1기가 bps는 뭐예요? 초당 1기가를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거고 50기가 bps는요. 초당 50기가를 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빨라요? 당연히 이게 빠르겠죠. 그래서 얘도 큰 게 좋아요. 그렇지만 램의 접근 속도는요. 우리가 보통 그 기억장치의 속도를 밀리세크, 마이크로세크, 나노세크, 피코세크, 펜토세크, 아토세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밀리세크는 10의 마이너스 3승, 얘는 마이너스 6승, 얘는 마이너스 9승, 얘는 마이너스 12승, 마이너스 15승, 마이너스 18승이에요.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아래는 노트북 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기억에서 리얼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인텔 코어 i5 8세대. 이게 바로 CPU 칩을 말하는 거라고요. 인텔 하면 CPU죠? 밑에도 인텔인데 인텔 UHD 그래픽이란 말 나왔죠. 여러분 그래픽은 더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디스플레이 크기 해상도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GB DDR4 램 이건 뭐예요? 램 주기억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즉 저장 장치 종류 DDR4 램이고 16GB다 이거예요. 용량입니다.
그 다음에 SSD 256GB는 보조 기억 장치로 Solid State Drive SSD를 사용하고 얘 용량이 256GB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자,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리을번이 됩니다. 저장 장치 종류와 용량 4번이에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보드가 나왔습니다. 자, 메인보드 관련 용어 나왔네요. 메인보드는 우리 그 컴퓨터 그 자체에 이 뚜껑을 열어보면 본체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가 바로 메인보드, 다른 말로 마더보드예요. 이 메인보드 안에는 확장 슬롯, 칩셋, 롬바이오스, 포트 이런 애들로 구성되는데요. 이 중에서 롬바이오스는 컴퓨터 전원을 켤 때 여러분 컴퓨터 딱 이렇게 뭐예요? 스위치 누르면 뿅 소리 나면서 막 이렇게 부팅 되기 전에 막 혼자 일하죠. 예, 거기까지 작업이 바로 롬바이오스가 하는 일입니다. 컴퓨터 전원을 켤 때 컴퓨터 제어와 기본 작업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부팅 방법과 운영의 기본 정보가 등록되는 곳이 바로 롬바이오스예요. 즉 시스템이 작동되기 위해 필요한 드라이버를 메모리에 올려 각종 하드웨어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롬바이오스를 보통 펌웨어라고도 불러요. 이 롬바이오스 안에는요, 일단 어떤 요소들이 있냐면 포스트하고 세모스가 있는데요. 포스트는 시스템에 전원이 딱 공급되면은 그때부터 얘는 컴퓨터의 키보드, 램,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그 주변 기기들 있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하는 과정. 이게 포스트 프로그램. 그 다음에 CMOS는요, 여러분 PC에, 여러분 시스템에, 시스템 날짜라든가, 부팅 순서라든가, 칩셋 설정, 그 다음에 전원, 그 다음에 시스템에 대한 암호, 하드디스크 타입,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게 바로 CMOS 설정 내용이에요.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포트는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는 거 USB 포트, HDMI. 얘네가 잘 나와요. 우리 왜 한번 여러분 저 약간 졸립죠? 예.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데스크탑에서 혹시 앉아서 듣고 계신 분은 한번 이렇게 살펴봐요. 목 운동도 할 겸 이렇게 살살. 예. 허리 운동도 할 겸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꼽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요런 애들 있죠. 요런 거. USB 메모리 꼽는 거요. 예. 이게 USB 메모리 꼽는 곳인데 보면은 이렇게 까만색 색깔이 있고 하늘색 색깔이 있는데 이게 USB 메모리도 버전이 있어요. 네. 자, USB 메모리 우리가 많이 쓰는 거니까 시험에 잘 나와요. 얘는 USB 허브가 있거든요. 그거 이용하면 최대 127개까지 주변 장치 연결 가능하고 핫 플러그 인,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꽂으면 곧바로 인식해요. 그게 핫 플러그 인. 그 다음에 직렬, 병렬, PS2 포트를 통합한 직렬 포트예요. 직렬. 직격이 아니라 직렬 포트. 병렬이 아니라 직렬 포트예요. 그래서 얘는 USB 1.0부터 지금 3.1 뭐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그 데이터 전송 속도가 어때요? 빠르단 얘기죠. 특히 USB 2.0 요 까만색 드라이브가 2.0인데 얘는 초당 480Mbps였고 3.0은 5GBps, 훨씬 빠르죠? 예, 이렇게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얘의 한때는 라이벌이었던 i1394, 이건 애플에서 이제 만든 건데, 직렬 인터페이스로 주변 장치 63개 연결합니다. 옛날엔 얘를 참 좋아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USB 메모리가 얘네들까지 다 집어삼켰습니다. 얘는 100에서 1GBps 속도 지원한다고 그러죠? 얘는 더 빨라요. 그죠? 그 다음에 케이블이 없이 적외선을 이용해 주변 장치와 통신하는 거 있죠. 예. 케이블이 필요 없어요. 노트북 같은 거. 예. 이게 IRDA. 그 다음에 요새 핫하게 잘 나오는 거 HDMI 포트 여기 있어요. 왜 TV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여러분 HDMI 케이블 연결하죠. 그러니까 TV 통해서 스마트폰하고 연동을 해요. 이럴 때도 이 HDMI를 이용하거든요. 영상과 음성을 하나의 케이블로 전송하는 디지털 포트. 이 자체가 시험에 나와요.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셋톱, DVD 플레이어 등의 기기와 리시버, 모니터, HDTV 등의 출력 장치를 연결하는 데 사용한다. 됐죠, 여러분? 직렬병렬은 뭐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블루투스, 이건 뭐예요? 여러분 블루투스 이어폰, 네, 많이 사용하죠. 블루투스 마이크, 뭐예요? 가까운 거리 무선 통신 가능하게 해주는 통신 방식이죠. 핸드폰, 노트북과 같은 휴대 가능한 장치 간의 양방향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는 거. 자, 핵심 기출 체크 나왔습니다. 1번 다음 중 USB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예요. 직렬 포트보다 USB 포트의 데이터 전송 속도 당연히 더 빠르죠. USB는 컨트롤러당 최대 127개까지 포트 확장 가능하다. 맞습니다. 핫 플러그인과 플러그 앤 플레이 지원한다. 아이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USB 커넥터를 색상으로 구분하는 경우 USB 3.0은 파랑색, 2.0은 검정색. 됐죠? 답 4번. 와, 색깔도 시험에 나오네. 그러니까요. 자, 2번. 다음 중 영상 신호와 음향 신호를 압축하지 않고 통합하여 전송하는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로 S비디오 컴포짓 등의 아날로그 케이블보다 고품질의 음향 및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이거 뭡니까? 네, 영상 신호와 음향 신호를 그냥 압축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나로 전송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HDMI. 됐어요? 네. 3번 다음 중 컴퓨터 CMOS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까 CMOS에서 설정할 수 있는 거 뭐라 그랬어요? 시스템 날짜와 시간, 시스템 암호, 칩셋, 부팅 순서. 그죠? 윈도우즈 로그인 암호는 이거는 우리 그 윈도우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 계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설정해야 되죠. 따라서 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 개념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운영체제와 관련한 문제는 우리 시험에 시그니처급이에요. 매번 나와요. 자, 운영체제와 관련해서 성능평가 요소라든가 운영체제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주 고전적인 문제들이에요. 최신 문제에도 나옵니까? 나와요. 좀 이따 풀어볼 겁니다. 자, 운영체제 일단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시스템의 각종 하드웨어 자원과 소프트웨어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사용자가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총체적 뭐라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한마디로 운영체제는 프로그램이에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뉘어져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여러분이 컴퓨터를 딱 전원 버튼 눌렀을 때 켜서 여러분이 어떤 아이콘 누르면 뭔가 실행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윈도우가 깔려 있는 거지요. 바로 이 윈도우 같은 것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운영체제입니다. 네. 이 윈도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하고 컴퓨터 기계 덩어리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됩니까? 안 되죠? 네. 그래서 시스템 운영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다음 내가 엑셀 작업해야 돼. 근데 여러분 컴퓨터에 엑셀이 안 깔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컴퓨터 아예 못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죠. 엑셀 업무와 관련한 작업을 못할 뿐이죠. 그죠? 여러분 컴퓨터에 한글이 깔려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글 작업을 못하는 거지 컴퓨터를 끄고 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다른 작업 아무 문제 없다고요. 그죠? 즉 내가 어떤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이거는 응용 소프트웨어. 이해되죠? 구분해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운영체제는요, 사용자와 기계 간의 인터페이스, 주거니 받거니, 인터페이스 제공하고 데이터 입출력 관리하고 파일 관리, 그리고 각종 하드웨어 자원 관리, 프로그램 제어를 수행한다. 이런 운영체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운영체제를 좋다, 나쁘다 평가하는 요소 4가지가 있으니 4가지 알아둬야 되겠죠. 처리 능력은요,
시스템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단위로 일정 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 1초 동안에 A라는 운영체제는 50개 작업을 처리했는데 B는 무려 200개를 처리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좋아요? 얘가 당연히 더 좋은 걸로 보인다 이거죠. 처리 능력 높을수록 좋아요. 응답 시간은요. A 컴퓨터한테 5 더하기 3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B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얘는 1분 있다 답을 해요. 근데 얘는 눈 한번 깜빡할 새에 답할 딱 표시돼요. 어때요? 당연히 여기에 여러분의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따라서 응답 시간은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요구한 후에 그 결과를 얻어볼 때까지의 시간.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는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느냐. 빠른 게 좋겠죠. 그래서 가능도의 증대.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하느냐? 신뢰도. 5 더하기 3 했더니 얘가 7이 나왔어요. 얘는 8이에요. 어떤 걸 믿겠습니까? 당연히 얘를 믿겠죠. 신뢰도는 높을수록 좋아요. 처리 능력, 응답 시간, 사용 가능도, 신뢰도. 이 네 가지가 성능평가 요소이다. 알아두고요. 운영체제 운영 방식은 일괄 처리는요. 뭐냐면은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둬요. 예를 들어 10시가 될 때까지 나는 작업을 처리하지 않겠어. 또는 데이터가 1기가가 될 때까지 난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겠어. 이렇게 자료를 일정 시간 또는 일정량이 될 때까지 모아두었다.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바로 뭐다? 배치 프로세싱 일괄 처리예요. 그러면 사용자의 불만은 어떨까요? 있겠죠. 왜요? 10시에 작업을 처리한다는데 지금 7시예요. 그럼 어때요? 3시간 기다려야겠네. 이렇게 응답 시간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낮은 게 일괄 처리예요. 뜻 알아두고요. 실시간은 자료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네 고객님 하고 곧바로 처리하는 거. 됐죠? 다중 프로그래밍 하면은 얘는 하나의 기억 장치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거. 시분할은 시간을 나눴어요. 시간을 슬라이스했어요. 지금 한 대의 컴퓨터에 동시에 여러 명의 사용자가 일정 시간 동안만 똑똑똑 CPU 나눠서 처리하자. 그 다음에 다중 프로세싱은 CPU가 여러 개예요. 여러 개 프로그램을 여러 개 CPU, 프로세서가 CPU입니다. 이걸 동시에 처리하는 거. 분산 처리는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어떤 역할이냐면은 이 각각의 시스템들을 여러 지역에 이렇게 흐트러 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We are the world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디서든 언제든 시스템에 접속하면은 여기에 있던 자료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여기 있던 자료도 보여주는 이런 시스템. 이게 분산 처리예요. 됐죠,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소프트웨어 구분. 이런 문제 시험에 나오면 보너스로 무조건 맞아줘야 돼요. 잘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 오피스 프로그램 있죠? 네.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이거 들어있는 MS 오피스. 이거 어때요? 무료예요? 아니죠. 돈 내고 사야 되죠. 난 학교에서 쓰는데 학교도 분명히 라이센스를 받은 거예요. 우리 회사는요. 우리 회사도 당연히 그 프로그램 산 거예요. 이렇게 정식으로 대가, 즉 돈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 이거를 상용 프로그램. 쉐어웨어는요, 기능 혹은 사용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45일 동안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게 쉐어웨어. 그 다음에 아니면은 사용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아주 핵심적인 기능이 있죠. 몇 가지. 이거를 막아놓는 거예요. 그 막아놓고 어때요? 이 기능 필요하면 돈 주고 사. 이게 쉐어웨어. 그 다음에 공개는 뭐냐면요. 무료로 사용해. 이 프로그램 무료로 써도 돼. 이게 공개 소프트웨어. 됐죠? 데모는 우리 게임에서 많이 보셨죠? 정식 프로그램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 기간을 제한한 프로그램 데모예요. 그 다음에 패치는 반창고를 생각해요. 반창고 뭡니까? 어디 아픈 데 붙이는 거죠? 그죠? 어디 다쳤어요? 네, 거기다 반창고 띡 붙이는 거죠. 반창고 뭐냐면 이미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사용자들에게 다 배포를 했어요. 우리 프로그램 이런 거 써봐요 하고 배포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또는 버그가 발생했어요. 오류, 버그 뭐 똑같아요? 이런 게 발생해서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막 항의가 막 들어오죠. 그래서 어때요? 알았어. 그래서
현재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 오류를 샥샥샥 수정합니다. 수정해서 보다 견고한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이거를 자 사용하세요 하고 나눠주는 거. 이게 뭐예요? 바로 패치. 반창고 버전.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 베타 헷갈리죠? 여러분 알아둬야 됩니다. 알파는 정식 프로그램 앞두고 일단은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테스트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회사 안에 일단은 테스터 요원들, 자, 여러분들 사용해 보세요. 한 10명을 모집해요. 그래 놓고, 우리 회사, 즉, 개발자들이 이 뒤에 이렇게 딱딱 있어요. 팔짱을 끼고 딱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즉, 우리 회사 안에서 테스트해 보는 거. 이게 알파. 그 다음에 베타는 뭐냐면 자신감 뿜뿜이에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배포하기 전에 일단은 일반 사용자들에게 나눠줘요. 베타 버전입니다. 한번 사용해보세요. 우리 거. 이렇게 다 나눠줘요, 막. 그러면 이 사용자들이 자기네 집에서 또는 자기네 사무실에서 막 써보겠죠. 써보고 뭐예요?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 아직 이 프로그램 정식 출시는 안 되겠네. 좀 내용 수정해야겠다. 이게 베타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테스트는 알파,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에게 공개되는 건 베타. 됐죠? 트라이얼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 볼 수 있는 거, 체험판 역할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여러분 참 신경 쓰는 아이예요. 왜요? 잊을만 하면 한 문제. 옛날엔 매일매일 나왔었죠. 근데 요새는 뜸해요. 그래도 뜻은 알아둬야 돼요. 그 뜸한 상태가 바로 여러분이 시험 볼 때가 될지도 몰라요. 자, 객체 지향형 프로그램은 객체 중심의 프로그래밍.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특징을 알아두는 게 더 빠르겠죠. 효과적 프로그램 운영. 중요한 거 여러분 캡슐, 상속, 다형성 이런 말이 나오면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영어로 Object Oriented Programming, OOP 이렇게 시험에 나와도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이야 라고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이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의 대표적 언어, 프로그램 언어는 C++, 자바, 스몰토크, 그 다음에 .NET 기반의 언어가 있습니다. C#, VB.NET, ASP.NET. 됐죠, 여러분? 자, 프로그램 언어는 여러분 시험에 그래도 이 객체 지향형 프로그램 특징보다는 더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이 중에서도 요새 핫한 프로그램 언어, 당연히 HTML5예요. 예. 자, 웹 프로그램, 우리가 웹페이지, 앱,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언어들이 나오는데요. 웹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는 HTML이에요. 월드 와이드 웹, 따따따의 홈페이지 작성 시 사용되는 언어, 문자, 화상, 음성, 영상을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가 HTML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HTML은 뭔가 웹페이지 안에서 어떤 멀티미디어를 돌려야 한다든가 뭔가 어떤 로그인 작업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할 때 보안과 관련한 내용들을 할 때 부가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야만 됐어요. 예, 바로 액티브엑스 같은 그런 복잡한 작업을 했었는데 이 HTML5에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얘는 자 여기 여러분 비디오 HTML이 모태예요. 예, 얘 그대로 갖고 가는데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부가 기능과 최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뭐 필요 없이 액티브엑스 같은 복잡한 프로그램 추가 설치 없이도 브라우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표준 언어. 이게 뭐라고요? HTML5. 이 뜻 요거 별표. 그 다음에 VRML은요. 옛날에 많이 나왔죠. 여기서 V는 버추얼이에요. 3차원 도형. 그래서 가상세계 웹페이지 이 말 나오면 VRML. 그 다음에 여러분 무선 접속 WML. 그 다음에 XML은 옛날에 많이 나왔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러분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자출판, 의학, 경영, 법률, 판매, 자동화, 디지털 도서관, 전자상거래에 이용되고 있더라. 누가 XML이.
즉 얘는 태그를 사용자가 필요한 태그를 직접 사용자가 만들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ASP, PHP, JSP는 프로그램 언어,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서버용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핵심 기출 체크 봅시다. 배운 것도 없는데 벌써 체크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핵심 내용이에요. 진국 중에 진국이에요. 자,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쉐어웨어는 옳은 거. 쉐어웨어가 뭐라 그랬어요? 뭡니까?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나머지 돈 내야 되는 거죠. 정상대가 지불한다. 이거는 뭐예요? 상용 소프트웨어. 특정 기간이나 사용 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한다. 맞지요? 2번입니다. 개발자가 소스를 공개했다. 이거는 여러분 뭡니까? 오픈 소프트웨어죠. 그 다음에 배포 이전에 테스트 버전의 소프트웨어이다. 네, 배포하기 전에 테스트 버전 뭡니까? 베타 버전. 그죠?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컴퓨터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스케줄링 제공하고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편리한 인터페이스, 데이터 및 자원 공유. 여러분 여기 운영체제 기능 제가 여기 보여드린 거 요거 보이죠? 이 내용이었구나.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바이러스 침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거는 백신의 역할 아니에요? 답 4번. 3번 다음 중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속한 사용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분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거는 이게 뭔 말이에요? 한글인데 한글이 아닌 듯? 여러분 윈도우즈 업데이트란 말 나오죠? 우리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도 업데이트 막 자동으로 얘가 해줘요. 예. 그러면 업데이트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존의 버전에서 어떤 속도가 느린 문제라든가 기존의 버전에서 어떤 버그가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을 바로 수정해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패치가 되는 겁니다. 패치, 반창고. 이 문제예요. 참 좋은 문제죠. 알아둬야 돼요. 4번, 다음 중 차세대 웹 표준으로 텍스트와 하이퍼링크를 이용한 문서 작성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표준에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부가기능 추가해 최신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액티브 없이도 답 뭐예요? HTML로. 우와, 이게 나왔다고요? 그럼요. 5번 다음 중 컴퓨터 운영체제 운영 방식에서 임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제가 임베디드 말씀 안 드렸거든요. 임베디드라는 건 내장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즉 얘 같은 경우에는 제어가 필요한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자 시스템으로 TV,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에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임베디드가 다 내장되어 있어요. 처리할 데이터 일정량 또는 일정 시간 동안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 생뚱맞죠. 이거 뭡니까? 이거 일괄 처리. 맞다 일괄 처리다. 그럼요. 그러니까 얘는 바보. 그럼 2번이 답인가요? 그럼요. 얘는 임베디드를 묻는 건데 임베디드는 굉장히 콤팩트한 시스템이에요. 즉 하나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에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그 안에 다 탑재를 해서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겁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결합된 제어 시스템을 말해요. 됐죠? 자, 6번. 다음 중 추상화, 캡슐화, 상속성, 다형성 나왔습니다. 이것의 특징을 갖고 있는 프로그래밍 기법 뭐라고요? OOP,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2번. 기출문제 다시 한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윈도우즈 10, 윈도우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윈도우즈 문제는요, 우리 시험, 2급 시험에서 적으면은 3문제, 많으면은 5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20문항에서요. 그래서 윈도우즈 문제를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윈도우즈 범위가 되게 넓잖아요. 그 범위 다 배우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파트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바로가기 아이콘도 그 중에 하나예요. 바로가기 아이콘이 뭡니까?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 강의를 PC에서 듣고 계시다면 한번 눌러보실래요? 여러분 키보드에 윈도우 로고 키 있죠? 윈도우 로고랑 알파벳 D 동시에 눌러요. 그럼 바탕화면 뜹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꺾은 화살표 표시 있죠? 이게 바로 바로가기 아이콘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 바로가기 아이콘이 원본 데이터일까요? 아니에요. 원본 데이터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꽁꽁 숨겨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프로그램이 아시다시피 실행이 된다고요. 오케이? 정말 실행되고 있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특징, 이렇게 닫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따라서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을 자극하여 실행하도록 하는 다리 역할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특정한 파일이나 폴더 위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로 확장자는 뭐다? LNK. 자, 특징은요. 보시다시피 왼쪽 아래 꺾인 화살표가 있었죠. 파일, 폴더, 디스크 등 여러 항목에 대해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수 있고요.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 원본이 바로가기가 아니기 때문에 원본 파일에 대해 여러 개의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 수가 있고요. 이름도 나름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기 아이콘을 2번 누르기를 하면 해당 프로그램 실행됐지요? 그 다음 바로가기 아이콘 삭제하면 원본이 날아갑니까? 아니죠.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원본 파일이나 폴더가 전혀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이동해도 원본 파일이나 폴더 위치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지 않아요. 왜?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고 그 다음 2번째 생성 방법,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바로가기 아이콘은요, 원본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때요? 바로가기 만들기 이렇게 눌러도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어지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단추 이용해 원본 개체를 원하는 곳으로 끌면 그곳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되게 많이 나왔어요. 컨트롤 키하고 시프트 그리고 해당 원본을 끌고 원하는 곳에 갖다 놓으면 그 자리에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겨요. 또 바로가기 아이콘을 또 다른 곳에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또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깁니다. 됐죠? 이런 것들이에요.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못지않게 잘 나오는 게 바로가기 키, 단축키. 여러분 바로가기 키, 이 단축키는요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예. 자, 단축키. 제가 이번 시험, 이제 앞으로 시험을 트렌드를 예측해 본다면, 이 Alt키는 기존에 이제 많이 나왔던 애들이에요, 얘네들. 물론 기출 문제에서 얘네들 많이 다루고 있어요. 알아둬야 되겠지만, 앞으로 확실한 내용은 얘네들 비중이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중에서 방금 전에 제가 눌러보라고 했던 윈도우 로고키. 여러분 키보드에 이거 있죠? 동그라미로 있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예. 이거랑 D 누르니까 뭐예요? 바탕화면 떴죠? 그럼 바탕화면 단축키였어요. 그 다음에 윈도우 로고랑 E 눌러봐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하시면서 눌러봐요. 왜? 졸리거든요. 예. 이 온라인 가만히 앉아서 듣는다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예. 자, 윈도우랑 E 뭐예요? 파일 탐색기 실행하는 거. 눌렀어요? 예. 그 다음에 윈도우하고 뭐예요? I 뭐예요? 설정 작업. 이 설정이란 메뉴가 말이죠. 윈도우 7에서는 제어판에 대한 문제가 우리 시험에 압도적으로 나왔다면 이제는 굿바이예요. 이제는 설정에 대한 문제가 우리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윈도우하고 I 눌러봐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금 눌렀어요. 이게 설정. 네. 여기서 시험에 나온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윈도우하고 L. 이건 뭐예요? PC 잠금 또는 계정 전환.
그 다음에 윈도우하고 M은요, 모든 창을 최소화한다. 윈도우하고 R은요, 실행 대화 상자를 열겠다. 윈도우하고 S, 여러분 얘 알아둬야 돼요. 윈도우 S요? 네. 윈도우 로고랑 S를 누르면 검색창이 열려요. 검색 상자, 윈도우 S. 자, 이게 바로 검색 상자예요. 여기 검색 상자 보이죠? 이게 우리 시험에, 왜냐면 윈도우 10에서는 검색 상자, 여러분 검색 상자 많이 이용하지 않아요? 저는 상당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어떤 앱을 검색할 때, 예, 그럴 때 정말 유용해요. 그래서 검색 상자는 시험에 잘 나올 거고 윈도우 로고 S 단축키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윈도우 로고 Shift S는 스크린샷 실행. 그 다음에 윈도우 탭, 이거는 실행 중인 여러 작업 프로그램을 하나면에서 다 보는 거. 그 다음에 윈도우 A는 알림, 띵동, 알림 센터예요. 됐죠? 요거 꼭 암기. 특히 제가 별표한 거, 이런 거, I, S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눈으로 콕콕콕 도장 찍으세요. 그 다음에 작업 과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 나왔죠? F2는 이름을 바꾸는 거, F3은 파일이나 폴더를 검색할 때, 찾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 컨트롤 C는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X 잘라내기, A는 모두 선택, 컨트롤 Shift ESC 이거 3개 누르면 뭐라고요? 작업 관리자를 실행합니다. 별표. 그 다음에 컨트롤 Z는 실행 취소, 컨트롤 ESC 또는 윈도우 로고 누르면 뭐다? 시작 단추 실행. 컨트롤과 ESC 눌러봐요. 지금 저 눌렀어요. 어때요? 아, 시작 단추 실행한 거예요. 또는 윈도우 로고 키만 눌러도 실행됩니다. 그 다음에 Alt 탭은 프로그램 간의 작업 전환, Alt ESC는 프로그램 간의 작업 전환인데 얘는 정보를 표시, 얘는 안 하고, Alt 엔터는 속성창 여는 거, Alt 프린트 스크린은 현재 사용 중인 창만을 클립보드로 복사, Shift 딜리트는 휴지통 굿바이, 나 곧바로 삭제할게, 완전 삭제, 컨트롤 Alt 딜리트는 작업 관리자 호출 시 수행. 됐죠, 여러분? 요런 애들. 특히 여기서 Alt, Enter 알아두셔야 돼요. Alt, Tab 이런 거. 됐죠? 나머지 Shift, Delete 요 정도. 됐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 표시줄에 대한 내용 나왔죠? 여러분, 작업 표시줄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네, 바로 여기. 요것을 우리가 작업 표시줄 이렇게 불러요. 그럼 작업 표시줄을 보면 뭡니까? 검색 상자 나오죠? 참고로 이 검색 상자는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작업 표시줄 바로가기 메뉴에서 검색 메뉴에서 숨김 또는 검색 상자 또는 아이콘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 됐죠? 이런 애들은 아주, 우리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알아둬야겠죠. 자,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은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목록을 표시하고요. 등록된 프로그램 목록을 마우스로 선택해서 창 전환이 쉽죠. 그 다음에 화면에 상하 좌우 가장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요. 그러다 드래그 직접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기본은 어디예요? 아래쪽.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에 프로그램 단추들을 작은 아이콘으로도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예, 많이 사용하는 앱은 여기서 이렇게 배치하고 누르면 실행되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잠금이 지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드래그 이동해서 작업 표시줄의 크기, 위치 조정 못해요. 됐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작업 표시줄의 설정은 어디에서 한다? 윈도우 로고 I 설정에, 자, 설정 들어갑니다. 개인 설정 보이십니까? 예, 개인 설정 들어갑니다. 개인 설정에 들어가면 참고로 개인 설정의 메뉴 완벽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인 설정 왼쪽에 서브 메뉴 나오죠? 자, 이 중에 작업 표시줄 보입니까? 눌러요. 작업 표시줄에 보면은 뭐예요? 작업 표시줄 잠금을 해제하거나 예, 켜놓을 수 있습니다. 이걸 켜놓으면 뭡니까? 작업 표시줄의 위치나 크기 조절할 수 없어요. 참고로 작업 표시줄의 크기는 2분의 1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화면의 2분의 1. 그 다음에 요거 저는 일단은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스크탑 모드에서 작업 표시줄 자동 숨김 할 건지 여부.
작은 작업 표시줄 단추를 키면은 아이콘들이 작아져요. 됐죠? 곧바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미리 보기 바탕화면 미리 보기 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할 수 있고요. 그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여기 그 기존의 명령 프롬프트를 윈도우즈 파워셀로 변경할 건지 여부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서의 작업 표시줄의 위치 여기서도 조절할 수 있고요. 작업 표시줄 단추를 하나로 표시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됐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설정의 개인 설정의 작업 표시줄에서. 됐죠? 또 하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요거 완벽하게 알아두셔야 되겠고 시작 메뉴 나오죠. 시작 메뉴는 여러분 시작 단추를 얘기합니다. 모든 작업이 시작되는 곳이 시작 단추예요. 자 얘도 컨트롤 ESC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는 작업 표시줄에 시작 단추 누르면은 실행됩니다. 자,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시작 메뉴에 추가해 빠르게 실행할 수 있겠죠. 시작 단추에 대한 모든 설정 작업은 설정에 어디요? 개인 설정에 시작 단추를 클릭하면 됩니다. 즉 잠깐 보여드리죠. 여러분 컨트롤 ESC 누르면은 이게 시작 단추인데 여기에 이 앱을 여러분이 표시할 건지 말 건지 이 모든 설정은 어디에서 한다? 참고로 시작에서 설정을 눌러도 됩니다. 윈도우 로고랑 I 눌러도 되고요. 자, 들어가면 개인 설정에 어디서 들어간다고요? 시작! 이거 눌러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시작 메뉴에서 앱 목록을 만약에 꺼버리면 자, 보세요. 앱이 안 떠요. 오케이? 이 얘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다고요. 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이 설치한 앱을 표시하겠다? 이걸 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앱을 표시하겠다 이걸 켜면 돼요. 저는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앱 여기 이렇게. 확인됩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시작 메뉴도 개인 설정에서 직접 설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메뉴들 여러분 꼭 한 번씩 눌러보고 실습해보면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